289페이지에 식의주 해가지고 현재와 미래의 과학해서 뭐 이런 부분들이 화학이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약간 어떤 부분인데, 교과서에 있는 내용 이렇게 보면서 좀 살짝 넘어갈게요. 식 부분 보면 너희들 지난번에 선생님이 여기만 딱 보여줬잖아. 소와 곤충의 사료 면적과 사료 예양해서 곤충을 키우는 게 소를 키우는 것보다 훨씬 돈이 적게 들고, 근데 더 그 영상의 앞부분에 살짝 나왔지. 더 양질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일부러 곤충을 먹고 싶진 않으니 그 소가 더 맛있긴 해. 그래서 지금 포기할 수 없는 어떤 포인트가 있기는 해. 그런데 나중에 결국 어쩔 수 없이 대체 식량에 대해서 고민할 때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봐야 되는, 이거를 우리가 부담 없이 어떤 거부감 없이 주식으로 또는 아직 단백질 공급원으로 사용하려면 뭐를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좀 같이 지속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약간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거 말고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농업용 필름을 이용한 비닐하우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생산하는 그 식자재 자체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걔네를 잘 키울 수 있는 조건의 마련인 거지. 그래서 비닐하우스가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사실 되게 좀 오래되긴 했는데 그 비닐의 재질도 조금씩 계속 개선되고 있다는 거야. 약간 그런 연구들. 비닐도 사실 플라스틱인 건데 걔네들 계속 개선하는, 계속 약간씩 변화되면서 좀 더 여기 보니까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더 안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 그림은 진짜 너무 자주 보는 거잖아요. 요즘에 우리 뭐 워낙 배달도 많이 시키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달 음식 같은 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 손질된 애들을 이렇게 사서 먹거나 사서 반조리 식품처럼 사서 이제 간단하게 끓이기만 하거나 볶기만 해서 먹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포장의 기술도 되게 중요하다. 포장이 잘 되어야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거든. 약간 그런 포장 재질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되고 있다. 뭐 이런 게 나와 있어. 그 밑에는 아까 얘기했던 곤충 식량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 식량 자체, 우리가 먹는 식 자체에 대한 어떤 개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들을 보관하거나 그것들을 키우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부분에 대한 개선도 있는데 그게 화학이랑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곤충 식량이 환경에 어떤 영향, 미래 식량 문제에 대해 화학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나와 있는데, 사실 제일 한동안 이슈가 됐던 게 GMO잖아. GMO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막 생산량이 늘어나거나 더 큰 걸 만들거나 하면 좋은 점도 있어. 그러나 그걸 먹었을 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대해서 의문감을 표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진 부분이 없으니까 더 겁이 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유전자를 약간 변형시켜서, 그러니까 조작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유전자를 좀 변형시켜서 만들어진 어떤 식재료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안전성 문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과 연구가 계속 지속되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GMO 식품 자체를 막 이렇게 일부러 찾아서 먹진 않잖아. 근데 우리도 모르게 먹는 경우들이 은근 많아. 뭐 예를 들어 식용유 같은 거 있지. 콩기름이거든, 식용유가. 그 식용유를 만드는 그 콩들이 보통 약간 유전자가 약간 변형된 요런 애들을 쓰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채 그런 거를 아주 조금씩이지만 섭취하고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람한테 영향을 과연 어떻게 미칠 것인가. 근데 이게 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무슨 병에 걸리지 갑자기 확 아프고 이런 게 아니니까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연구로 이렇게 이런 문제점에 또는 뭐 이렇게 별 문제가 없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어. 고민 좀 해보고.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의 여기 앞부분에서 했는데 합성섬유 얘기했었지? 천연섬유랑 합성섬유 그 차이, 장단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 근데 사실 천연섬유가 좋기는 하지만 강도의 문제들이 늘 존재해. 해지거나 약간 이런 강도의 문제. 그 다음에 지금 같으면 사실 가격의 문제가 좀 큰 것 같아. 천연섬유로 만든 옷들은 너무 비싸기도 하거든.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대체할 수 있는 가격의 문제, 천연섬유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구김이 너무 많이 간다거나 그런 문제들의 해결. 그 다음에 천연섬유는 이렇게 물에 젖으면 수분을 너무 많이 흡수하니까 되게 무거워진단 말이야. 약간 그런 단점. 근데 이제 천연섬유로 된 옷을 입고 나가도 비를 맞으면 완전 엄청 묵직하게 홀딱 젖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합성섬유 중에 뭐 섬유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도 약간 흡수성이 적은 애들을 입으면 그 정도까지 젖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요즘에 방수 제품도 워낙 많고 그냥 그런 거 개선되는 사항들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게 개선되는 그런 부분들이 재료를 바꾸는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거잖아. 이게 화학이랑 관련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기 오늘날 방수성이 받고 뛰어난 폴리아마이드 섬유라고 나왔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요거 뭐라고 말했어? 그 나일론이라고 말했던 애지. 폴리아마이드 섬유는 아마이드라는 결합, 아마이드 결합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이드 결합이 중간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야. CONH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아마이드 결합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도 부르냐면 다른 이름으로 펩타이드 결합이라고도 불러. 화학에서는 얘네들을 아마이드 결합이라고 부르지만 다른 부분에서 펩타이드 결합이라고도 부르거든. 요거 많이 들어봤지? 너희들 단백질 섭취했어. 단백질을 몸 안에서 섭취해서 소화가 될 때 처음에 한 번 소화돼서 아미노산 되는 거 아니잖아. 막 잘라지는 몇 단계를 거치는데 약간 좀 잘랐는데 아직도 요 결합 형태가 많이 남아있으면 폴리펩타이드라고 하고 걔네들이 한 단계 더 이렇게 되면 한 2개 정도가 남아있으면 디펩타이드 뭐 다이펩타이드 뭐 이렇게 부르고 그게 다 잘라지면 이제 아미노산이 되는 거거든. 단백질 안에도 이런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생물 쪽에서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를 수 있고 화학에서는 이 부분을 아마이드 결합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섬유 우리 나일론이 대표적인 예고 그런 애들이 요게 되게 많아. 그래서 폴리라는 걸 붙이는 거야. 되게 많이 이런 결합을 가지고 있어서 폴리아마이드 섬유라고 부른다. 뭐 이런 것도 알아두면 돼. 스타킹 뭐 이런 데 쓰이기도 하고 사실 요즘에 옷 만드는 것보다 다른 거 더 많이 만들어. 그물, 밧줄 막 이런 거 만들 때 더 많이 사용하고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너희들 지난번에 영상 봤던 거 기억나지? 거미줄보다 가늘고 뭐보다 강하다 그랬지? 하여튼 뭐 강철보다 강하다 뭐 이렇게 말했던 엄청 강도가 좋은 그런 아이다. 뭐 이거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폴리에스터 섬유 옛날에는 에스테르라고 불러가지고 선생님 아직도 폴리에스테르 이게 너무 익숙한데 에스터, 에스테르 이런 애들도 그런 결합을 어떤 결합을 하는 거야. 요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 중간에. 요게 에스터 결합, 에스터 결합을 가지고 있는데 요걸 또 폴리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요런 형태고 요게 섬유로도 사용되지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페트병 만드는 데도 요런 부분을 가진 애들을 요런 결합을 가지는 애들이 페트병을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되거든. 그래서 걔네들이 약간의 공정을 거치면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요런 섬유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요런 상황이 된다. 같이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요거 그래도 흡수성이 좀 좋고 폴리에스터 섬유는 구김이 좀 강한 편이야. 그래서 면섬이랑 혼방으로 보통 옛날부터 많이 사용했었어. 그리고 지금 뭐 내의에도 쓸 정도면 사실 흡수성이 나쁜 편은 아닌 거지. 그리고 운동복 같은 데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열에 강한 폴리아크릴 섬유라고 하는데 선생님 아크릴 작용기는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써줄 수가 없고 아크릴이 일상에 우리 옷에 되게 많이 사용돼. 지난번에 말했지만 울 섬유의 대체 제품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겨울옷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합성 섬유야. 그래서 너희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가격이 별로 뭔가 양모인 듯한 느낌이 들어. 한 니트 뭐 이런 애들인데 가격이 안 비싸. 그러면 그 섬유의 재질을 보면 거기 안에 아크릴 함량이 굉장히 높을 수 있어. 그래서 합성 섬유지만 그래도 약간 뭐 열에도 강하다고 되어 있지만 약간 모처럼 따뜻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섬유다. 여기저기 많이 사용돼요. 그리고 이거랑 뭐 스판덱스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 폴리우레탄 이런 애들 있거든. 신축성 좋은 섬유 이런 애들도 합성해서 만들어진 이런 종류는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런 다양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밑에 뭐가 개발되고 있다고 했을 때 스마트 섬유라는 게 개발되고 이거는 사실 요즘에 계속 연구 중인 거야. 섬유를 만들 때 금속 성분을 같이 집어넣어. 그러면 그 섬유가 전기를 통할 수 있겠지. 전기를 통하면 약간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통해서 뭔가 전달돼서 내 몸의 어떤 부분들의 이 변화 이런 거를 섬유로 쉽게 알아채거나 아니면 색깔 변화 같은 것도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래서 계속 연구하고 있어. 이게 아직 완벽하게 상용화되려면 멀었고 지금 계속 연구 단계에 있고 일부를 기능성 이제 의류 같은 데서 사용은 하고 있거든. 근데 아직도 이제 완전히 그렇기는 좀 힘들고 추가로 연구가 계속 들어가야겠지. 너희가 계속 연구해야겠지. 너희 중에 소재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최근 개발된 스마트 섬유, 정보기술과 섬유기를 융합한 첨단 의류다. 그래서 추위, 더위 같은 환경의 인체 자극을 섬유가 내 몸의 변화를 섬유가 감지해내는. 되게 좋을 것 같긴 해.
근데 막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열이 더 필요하면 얘가 이제 뭔가 자체로 약간 열을 만들어낼 수 있게까지 하는 약간 그런 식의 섬유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거지. 이제 더 자세한 것들은 사실 교과서 요만한 걸로 알 수가 없고 그냥 궁금하면 찾아보면 돼. 요즘에는 뭐 모든 정보가 거의 공개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찾아보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개발되어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집을 만들 때 지난번에 이제 앞 페이지에서는 콘크리트 얘기 나왔었지? 시멘트를 사용하는데 그 시멘트를 그대로 잘 안 쓰고 거기다가 이제 시멘트는 그 탄산칼슘을 가열해서 만들어지는 그 산화칼슘에 점토를 섞어서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자갈이랑 모래 섞어서 이렇게 물에 개해가지고 콘크리트라는 걸 사용하고 걔를 좀 더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철제 골조를 만들어 놓고 그 철근이 안에 들어있는데 콘크리트를 덮어버리는 철근 콘크리트 이런 걸 많이 사용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서 이제 금속 얘기 나와 있어. 그래서 철 같은 애들 철을 진짜 많이 사용해. 우리가 금속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철밖에 없어. 니네가 막 금속이라고 생각하면 단단하고 막 이런 생각하잖아. 나중에 뒤에서 외우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금속성이 크다라고 말하는 거 단단한 거랑 아무 상관이 없거든. 나중에 이제 원소, 원자 막 이런 거 배울 때 설명을 할 건데 어찌됐든 일상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철이야. 근데 철의 가장 큰 단점이 뭐야? 강도는 되게 좋은데 녹이 너무 자연스러워. 반응을 너무 잘해. 철은 특히나 산소나 물하고 만나면 녹이 되게 쉽게 쓸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잘 사용하려면 녹이 안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야 될 거 아니야. 크게 두 가지 방법. 그러니까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사용해. 하나는 합금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도금이라는 걸 많이 사용해요. 차이가 무엇인가? 도금은 철이 녹 쓰는 것은 산소랑 물이랑 만나기 때문이잖아. 걔네랑 못 만나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못 만나게 할 수 있어? 다른 걸로 다 덮어버리면 되겠지. 근데 금이 아니라 금속으로 덮는 거야. 다른 금속으로 얘를 이렇게 둘러싸버려. 보통 철보다 반응을 잘하는 애로 덮는 케이스가 있고 철보다 반응을 못하는 애들로 덮는 케이스가 있는데 어쨌든 얘를 막아버리는 거야, 바깥을. 그러니까 안에 있는 애들은 뭐 다른 걸 만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철이 녹 쓰는 걸 방지하는 방식인데 이건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해. 금처럼 보이는 데인데 가격이 되게 저렴해. 막 귀걸이, 반지 이런 것들이 한 1, 2만 원대, 2, 3만 원대로 막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금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아주 미량. 그러니까 금이라고 말하기에 되게 애매한 미량이 겉에 덮여 있는 무슨 형태냐? 도금의 형태로 되어 있는 애들이야. 그럼 겉에 덮여 있잖아. 그럼 얘가 계속 뭔가 주변에 자극을 받으면 겉에가 어떻게 되겠어? 손상을 입어서 깎이겠지? 그 안에가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도금으로 뭔가를 하면 금으로 덮어도 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걔네들이 겉에가 손상을 입어서 안에가 노출되거나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별로 비싸지 않아. 근데 반면에 합금은 혼합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철을 이렇게 산화가 잘 안 되는 녹이 잘 안 쓰는 금속들, 산화가 잘 안 되는 금속 몇 가지랑 같이 섞어서 막 섞어. 그래서 균일한 혼합물을 만들어서 그 혼합물을 만든 애들 가지고 내가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요런 게 합금인데 철의 녹을 방지하는 대표적인 합금이 뭐냐면 스테인레스 강이에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스테인레스 스틸. 스틸이 강철이야. 레스가 뭐야? 부정하자 부정어. 스테인이 뭐야? 얼룩 뭐 이런 뜻인데 녹을 의미해. 녹. 얼룩이나 뭐 찌꺼기 이런 뜻인데 그런 게 없어. 녹이 슬지 않는 철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뭐 이렇게 이름 써있지만 사실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잘 말 안 해. 그냥 스테인리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거나 그냥 스테인이라고 막 한때 막 이렇게 한참 유행어처럼 사용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녹이 슬지 않게 철을 다른 금속들이랑 약간 잘 섞어서 비율을 맞춰서 잘 섞어서 혼합해서 만든 약간 일종의 혼합물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금속인데 걔가 그렇게 섞여 있으면 철이 녹 쓰는 거를 주변에 이렇게 섞여 있는 다른 금속들이 녹이 슬지 않게 이렇게 도와주는 거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쓰지. 너희들 이따가 4교시 끝나면 밥 먹으러 식당 가잖아. 식판 뭐로 만들었어? 식판 다 이런 거로 만든 거야. 그럼 식판은 사실 물론 강도가 엄청 강해는 아니지만 쉽게 구겨지거나 하진 않잖아. 강도가 어느 정도 있지. 그리고 녹이 안 슬잖아. 너희 음식물 담아서 먹는데 거기 녹 슬면 어떻게 해? 먹을 수가 없잖아. 그런데 많이 사용해. 그래서 이 주방에서 많이 사용하는 금속성이 거의 다 스테인리스 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집을 지을 때 플라스틱 재료도 굉장히 많이 사용해. 플라스틱은 변화를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되게 다양한 종류의 모양, 색깔, 강도로 맞춰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합성
합성하는 거잖아. 합성이 기술이 어떠냐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많이 사용한다. 필름 재질 같은 게 덮여있는, 그러니까 나무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나무가 아닌 이런 애들을 플라스틱으로 되게 많이 만들어낸단 말이야. 금속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금속이 아닌 플라스틱으로 비슷한, 완전 금속의 강도는 아니지만 비슷한 애를 되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 이렇게 다양한 소재들을 개발하고 있다. 플라스틱은 지금 문제가 많지. 뭐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오염의 주범이잖아. 썩지 않는. 그래서 지금 썩는 플라스틱에 대한 개발을 계속 하고 있어. 아직 상용화 되려면 좀 멀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비닐봉지 같은 거는 약간 자연적으로 이렇게 분해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이 거의 됐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상용화만 되면 돼. 근데 상용화 되려면 가격이랑 이런 게 맞아야겠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야 한다. 우리 생활에 화학이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 안 좋은 부분으로 많이 보여가지고 되게 나쁜 학문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실제로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거나 편하게 해줄 수 있는 학문이다 라는 거 같이 봐두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20페이지에 보면 바이오화학 기술 현장을 가다 뭐 이렇게 있는데 한국화학연구원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여기 뭐 그런 설명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리 기후협정 2015년에 뭐 채택을 됐다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나라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37% 줄이겠다는 목표가 지금 2022년이지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연구가 많이 필요해. 그 다음에 바이오화학이라는 걸 그냥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바이오화학은 태양광이 있는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애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 뭐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쉽게 이런 거야. 콩기름을 가지고 연료를 만들어내는 거지. 옥수수를 가지고 옥수수 기름을 짜서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공정을 거쳐서 자동차 연료를 만드는 뭐 약간 이런 거야. 근데 그런 거는 땅에서 이렇게 자원을 이렇게 팍해서 쓰는 게 아니니까 사실 고갈될 위험도 없고 걔네를 계속 키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효율이 높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관건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 옥수수 기름을 가지고 자동차 연료를 만들어서 막 엄청 각광을 받았는데 그 반면에 이면에 어느 나라에서는 그런 것조차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기아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거지. 이게 윤리적인 문제랑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장단점이 있어. 그래서 연구는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연구의 어떤 방향이 어디까지가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뭐 그렇구나. 한국화학연구원의 바이오화학센터 연구센터가 있대.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데도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21페이지. 스스로 마무리하기 어렵지 않은데 그냥 빈칸을 채워봅시다. 식량 문제 해결. 하버의 모 대량 합성이었어? 암모니아. 맨날 문제집 보면 너희들 문제집 보면 여기 너무 문제를 낼 게 없어서 이런 게 문제에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최초 합성 섬유 뭐였어? 나일론이었지. 이거 개발한 사람 이름 기억나? 캐러더스. 그 다음에 주거 문제. 시멘트 그대로 안 쓰고 거기다가 모래나 자갈 섞어서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 했었어? 콘크리트라고 했어요. 자, 그럼 그 밑에 1번. 하버는 암모니아를 대량 합성하는, 암모니아는 NH3잖아. 자,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하는 기술을 알아내, 온도랑 압력 조건 이런 걸 알아내가지고 암모니아를 되게 많이 대량으로 합성해낼 수 있었다. 재료가 얘랑 얘가 재료일 거 아니야? 질소기체랑 수소기체를 재료로 사용해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데 이거 화학반응식의 개수를 맞추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자, 그래서 문제에선 그냥 뭘 원하는 거야?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했어. 암모니아 합성에 사용한 물질은 그 재료가 되는 물질이었을 거 아니야? 뭐하고 뭐를 쓰면 돼? 질소와 수소를 써요. 답은 이건데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 질소랑 수소를 그냥 섞어 넣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 온도랑 압력을 맞춰줘야 되고 사실 대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응이 더 잘 일어나게 도와주는 물질도 같이 집어넣어야 돼. 촉매라는 걸 집어넣어주는데 뭘 촉매로 사용했냐면 철을 촉매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암모니아 합성에 사용한 주 재료는 질소랑 수소야. 그러나 거기에다가 철을 촉매로 쓰기까지 했다 정도까지 같이 알아두면 좋겠지. 이 사람이 암모니아를 합성하기 위한 그 원래 원재료 이 두 가지뿐 아니라 촉매까지 알아내서 촉매를 활용해서 더 뭔가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었다 하는 거 봐두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천연섬유랑 합성섬유 어떤 게 천연이고 어떤 게 합성일까? 보통은 쉽게 뭘 할 수 있으면 합성섬유야. 보통은. 자, 그래서 가볍고 질긴 애들 합성섬유. 염색을 잘할 수 있어. 합성섬유겠지. 상대적으로 보온이 좋다가 왠지 합성일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보온이 좋은 애들 오히려 천연섬유예요. 그 섬유의 사이사이에 공기층이 더 많이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어서 오히려 좀 더 따뜻하다. 물에 젖으면 무거운 거 아까 수분을 너무 잘 흡수하는 애들 뭐였어? 천연섬유였지. 그리고 내구성이 약하다는 건 잘 해지는 거잖아. 이거는 천연섬유예요. 천연섬유 이렇게 보면 별로 안 좋아 보이지만 사실 사람의 몸에 닿는 거기 때문에 천연 재료가 훨씬 좋기는 해.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재료인 플라스틱이랑 금속의 장점과 사용되는 곳을 쓰시오 그랬는데 플라스틱 제일 좋은 점은 가벼운 거. 플라스틱은 좀 가벼워. 합성 재료들은 그렇게 무겁지 않아. 그리고 아까 뭐였어? 플라스틱의 장점은 색깔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모양도 다양하게 원하는 그 스타일로 만들 수 있었지. 그래서 다양한 색이랑 모양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해 두면 되고 보통 어디 뭐 여기저기 너무 많이 써서 다 쓰기는 좀 그렇고 뭐 창틀 같은 거 등등 창틀 등 집에 가서 찾아봐. 우리 집에 플라스틱이 어디 있나. 우리 집을 만들 때 플라스틱이 어디 쓰였을까. 되게 많을걸. 그 다음에 금속은 아까 금속의 좋은 점 단단하다는 좋은 점. 그래서 그 강도가 있고 잘 망가지지 않아요. 내구성이 좋아요. 그래서 보통은 철은 그 건물에 몸통 만들 때 많이 우리가 그 골조라고 하잖아. 철의 몸통 그 건물의 몸통 만들 때 이렇게 골조를 세워놓고 거기다 이렇게 콘크리트 같은 거 바르는데 그때 그 골조를 만들 때 철근 많이 쓰지. 그리고 뭐 여기저기 또 많이 쓰이긴 할 건데 그 집 안에 있는 배관을 만들 때도 금속성인 제품들을 많이 쓴다 그래. 그 외에도 많기는 할 거예요. 이 정도만 써놔.